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ACL 이제 아까 우리 얘기를 하다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스포츠까지 또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접근하기 좋을지. 제가 본 연구에서 최신 연구였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ACL 럽처가 생기고 나서 6개월까지 6개월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게 되면은 이제 캡처로 이제 드릴 텐데 네. 6개월까지는 그래도 스포츠 복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리학적인 그 리모델링이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음, 너무 조기에 뭐 환자분이나 회원님이 아직 뭐 ACL 럽처된 지 혹은 재건수를 한지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조금 뛸만 하다 그래갖고 다시 스포츠를 뛰거나 했을 때 2차적인 부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음, 메니스커스 티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불안정성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의욕만 앞서서 다시 빨리 축구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재손상되는 경우가 되게 저는 몇 번 봤거든요. 다시 음, 와요. 다시 부종 이렇게 차가지고 그럼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힘든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생리학적인 이제 리모델링 그 기간도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게 그 연구의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자만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재손상되는 경우를 몇 번 봐가지고 확실히 약간 좀 의료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의료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쪽에서 보면 이 우리가 잘한다, 좀 효과적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시간 단축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우리 함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기도 해요. 네. 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재활을 하게 되면 뭐 2년 걸릴 거다. 근데 음, 수술하면 1년 걸린다. 그런데 사실 요새 좀 이 기대라는 게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 비포 앤 애프터가 빨라지는 걸 좀 원하잖아요. 특히 이제 맞아요. 다이어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30일 만에 뭐 20일 만에 그런데 사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한다는 거는 대사를 완전히 바꾸고 이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6개월, 1년, 사실 2년까지도 사실 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다 보면은 상업적인 요인들이 좀 가미가 되겠지만 그게 무조건 그 시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도 절반밖에 스포츠 복귀를 못 해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리턴 투 스포츠 같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축구를 하다 다쳤으면 다시 그 축구를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투자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막 단기간에 빨리 너무 욕심내서 빨리 복귀해야지라고 욕심을 냈을 때 아직 그런 힐링 프로세스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욕심이 이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은퇴를 하기도 한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치료사 혹은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ACL 손상 환자가 왔거나 재건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 시키는 거 꽤 잘하고 통증도 없어 가서 막 플라이오메트릭 하고 그러다가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아까 웅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많이 공감이 됩니다, 진짜. 또,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빠르게 복귀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엄청 띄워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 사람은, 사실 이번에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드 시리즈 뛰다가 어깨 다쳤거든요. 근데 또 다시 경기에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기 때부터 두 번째 경기 때 다쳤는데 한 이틀 쉬고 바로 또 어, 뛰었는데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오타니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음, 사실 그 모르겠어요.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오타니가 대단하죠. 그렇게 다쳤지만 온 게. 하지만 사실 그 선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열정은 열정이 있었겠지만 그 이 몸이 이제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조금 또 피해 주는 것도 예, 방법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것들도 너무 좀 멘탈이 강하다 또는 이런 이제 좀 신성시해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시간적인 또 그걸 또 참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몸을 위해서는 예, 오히려 좀 충분히 또 쉬는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좋은 또 재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맞습니다. 요번에 안 그래도 그거 KBS였나? 하여튼 그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그 건강기능식품 있죠? 음, 네, 그거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파본 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거 장난 아니던데요. 음, 그 건강식품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광고하기 위해서 비포 앤 애프터 모델을 사오고요. 예. 어,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증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이 많이 없는데도 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예. 진짜 딱 눈속임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최근에 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건강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에서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 성분은 뭐, 외국인들은 있는데 뭐 한국 사람들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있으면 또 찾아보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이거 있으니까 훨씬 더 뭐 회복이 좋아졌다 뭐 더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거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걸 맞아요. 수도 음,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 많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혹하기 좋잖아요. 음, 예. 그래서 아까 용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뭔가 인스타에서 뭔가 화려한 걸 하고 있다 해서 그게 효과적이어서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렇죠. 효과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죠, 어떻게 그죠. 보면. 그래서 볼 네.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상업적인 거다. 음, 뭔가 더 특별해 보여야 하고, 네.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시켜야 되게 좋은 것처럼 구매자 입장에서 음,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뭔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꺼내놔야, 아,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약간 그런 거죠. 저희가 무브먼트 옵티미즘처럼 우리가 되게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모든 현상을 좀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 낙관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왜냐면 자기들은 뭐 발부터 뭐 심지어 천장관절의 뭐 움직임까지 막 고려해서 뭐 체간의 음, 안정성, 그러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여놓고, 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운동 효과가 진짜 다른 일반적인 운동이랑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하나라도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있죠. 아까 말한 그치. 대로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기본에다가 자꾸 살을 붙이는 거죠. 음, 뭐 발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음, 발 위치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끔 종종 좀 지나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그런 것들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전문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음. 좀 이런 그뭐 씌우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씌우는 거, 씌우는 거? 씌우는 거, 뭐라 그러지? 뭐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모르니까 아, 이렇게 그냥 예. 쉽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비전문가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현상이 그렇잖아요. 어, 쉽다고 해서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다고 해서 맞아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 제일 어려운 게 단순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단순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좀 비전문적인 거라고 이렇게 막 자기가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뭐 막 되게 자기만의 어떤 스페셜한 운동이나 뭐 ACL이든 뭐 어쨌든 어떤 질환이든지 SNS에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번에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보거나 이제 금융종이, 이제 주식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주식을 보게 되면 그 주식,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뭐 이 흐름합니다. 그런 이제 예측가들이 보면 왜 전문성이 있어 보이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낙관적인 거에 대해서 음, 단순하게 그거 전문가 있게 전문스럽게 안 본대요. 음, 전문성 있게 안 본대요. 대신에
비관적인 의견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뭔가 있다. 이런 음, 사람의 기대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아, 돈이랑 진짜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예.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옛날부터 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뭐 걷는 게 좋다, 달리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사실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요새는 이제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대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예, 어떤 센터는 이거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는데 사실 비관적인 것 자체가 그 전문성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말들이 전문성 있게 만들어 보이게 한대요. 예.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재미를 위해서는 또 잠깐 가고 이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그것 자체가 뭐 특별하게 뭔가 대단하다 또는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여기 좀 코멘트를 좀 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인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약간 요 인대랑 제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싶은 게 뭐냐면 인대랑 이제 연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일반인들도 잘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 피가 이 혈액이 없어서 얘네들은 이 재생이 안 된다. 예, 한번 마모되면 이제 다시 복귀가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반월판이라고 하죠. 반월판이 네네. 내측 있고 외측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혈관이 있는 게 아마 내측인가? 안쪽에 혈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안쪽인가 바깥쪽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혈관이 저는 있는 이제 제 가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럼 가쪽인가 예, 봐요. 예. 가쪽에 그래서 이제, 혈관이 있는 예, 것처럼 메니스커스가 예전에는 이제 무혈성 조직이라서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음, 실제로는 혈관 신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근데 완벽하게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연구에 보면 그 연골 손상이 있던 사람들 중에 약 60%가 다시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됐대요. 물론 그 섬유화라고 하는 게 다시 원래 순수 다치기 전에 그런 어, 인대 조직이나 힘줄 조직으로 변형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완전히 재생된다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흉터 조직이나 다른 어떤 대체될 수 있는 여러 조직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몸에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약간의 그런 자연사나 그 힐링 프로세스 회복 기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디스크도 무혈성 조직이라서 이제 일정한 역류화나 청소년기가 지나면 혈관이 없어져서 디스크가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렉틴이나 뭐 이제 다양한 어떤 물질들이 아닐루스 파이브러스를 다시 섬유화로 신생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또 밝혀진 게 있거든요. 그런 음, 것처럼 다른 디스크 조직처럼 어떤 결합 조직들도 역시 약간의 그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근육이나 이런 더 혈관이 많은 조직에 비해서 재생이 조금 늦거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음, 뭐 재생이 안 된다고 해서 뭐 평생 장애인이 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죠, 그죠. 이 해부학적으로 그 친구가 조금 마모가 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기능과는 또 그렇죠. 차별화해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인대랑 이제 연골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깎이는 게 많고 이제 찢어진 게 많고 이렇게 되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복귀하는 게 좀 많이 더딜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또 회복을 시키고 또 재생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는 결국 압력이고 스트레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들을 오히려 적절하게 주게 된다면 그 오히려 이 재생이 안 된다. 무혈성이기 때문에 이 재생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더뎌질 뿐이지 그 자체가 전혀 안 되니까 아껴 써야 된다. 예. 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건염으로 한번 넘어갈 거고 건염으로 하면 주로 이제 무릎 앞에 음, 예. 프리프텔라 그쪽으로 맞아요. 그쪽 예.
그렇죠. 건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얘를 또 누구는 텐던이라고 또 누구는 또 리가먼트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죠. 그래서 인대인지 건염인지는 아직까지 말 많지만 하여튼 그 친구와 또 그 IT 밴드 예. 음, 덜덜덜럭거린다. 이런 요소들이 좀 주로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건염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이 건염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끓여서 예, 특히 이제 IT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이 뼈가 이 계속 이제 이 걸려버려서 이제 생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염이 그러면 생기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건염이 생기는 이유는 마모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실제로 음, 건염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어떤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 그 어느 지점에서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그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되는 과정에서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 텐디노패시라고 하는 그 질환은 그 콜라겐 단백질의 퇴화가 문제예요. 예전에는 뭐 음, 염증 해갖고 텐디노파이티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네, 네. 염증 자체는 실제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텐디노패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단백질의 퇴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음, 마찰된다 해서 막 그렇게 텐디노패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물론 음, 뭐 관절 주변에 있는 리가멘트나 텐던이 관절 주변에 더 많으니까 마치 더 어떤 마찰에 더 예민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뭔가 텐디노패시가 그러니까 건염이 건병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마찰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주로 그냥 과도한 로딩의 문제인 거죠. 스포츠 음, 활동이나 안 하던 갑작스러운 큰 부하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지. 막 건병증이나 건염이 단순히 그냥 마찰로 생긴 거다라고 음, 하기에는 어렵죠. 나 지금 IT 밴드 마찬가지죠. 막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누구는 네, 마찰이 전혀 상관없다 그러고 또 누구는 어느 음, 정도 관련이 있다 그러고. 근데 저는 약간 네, 전자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음, 거의 관련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에는 너무 많은 요인이 여기에 포함될 수 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특히 이제 이 IT 밴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걸리는 거는 어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에 네, 좀 뛰는 거 많이,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사람 너무 많이 맞죠. 뛰어갖고 또 문제 일으켰다는데. 그러니까 달리기가 많아서 이제 너무 많이 뛰어서 또는 이제 축구할 때처럼 뛰는 게 많아지면 이제 그게 이제 쓸려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해보면 이 IT 밴드가 뭐이 폼롤러로 꾹 눌러주거나 아니면 여기 이 TFL이라고 하는 그 IT 밴드의 이제 시작점에 거기 근육을 꾹 누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이 늘어나서 또는 이 힘줄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음, 그런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형적인 헛소리죠. 아, 전형적인 늘어나지도 않고 조직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사실 IT 밴드가 저희 몸에 있는 힘줄 중에서 제일 빳빳하지 않아요? 가장 예. 단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그런 예. 폼롤러나 이런 걸로 늘어나는 거면 인간이 너무 나약할 거예요. 음. 단순히 뭔가 기계적인 자극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온 것뿐이지 진짜 그게 막 풀려서 증상이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음, 맞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아직까지도 그 관련해서 이제 많은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 폼롤러를 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근육이 늘어나고, 예, 아,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강조가 아직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폼롤러나 압력으로 인해서 근육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운동하기 어려울 거라고, 오히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IT 밴드 이 옆에 이제 IT 밴드 말고 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프리파텔라 앞쪽에 있는 이제 이 무릎뼈와 이제 이 정강이 뼈를 연결시키는 이제 이 힘줄이 있는데요. 네. 요새 또 요새 많이 나오는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무릎에 이렇게 저 차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이, 잠깐만, 살짝 브레이스, 일어나겠습니다. 예, 브레이스. 예, 예, 여기 브레이스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많이 하는데 또 그게 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걸 차게 되면 이 뒤쪽에 이, 가스트로 한글로 뭐죠? 그 예, 기복근? 예,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저는 압박이 좀 돼가지고 오히려 음, 뛸 때 좀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안 쓰는 어, 편인데 그래서 이 프리파텔라 같은 경우는 왜 이제 통증이 나며 또 오히려 이런 브레이스를 했을 때 왜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점퍼스니라고 하잖아요. 프리파텔라 점퍼스니라는 네. 별명이 또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무릎을 피는 그 힘이나 무릎을 이렇게 펴지는 힘에 대한 그런 저항 같은 시도를 했을 때 일정 그 로딩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줄의 수용력을 뛰어넘어서 이제 콜라겐 단백질이 퇴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이런 병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게 왜 아프게 되는지를 알면 그런 뭐 보조기가 어떤, 어떤 뭔가 부하를 분산시켜 줄 수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런 뭐 무릎 보조기를 좀 한다거나 무릎 보호대를 한다거나 했을 때 진짜 슬개건염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음. 예를 들어서 테이핑 많이 하잖아요. 네. 테이핑의 효과는 제가 장담하건대 그냥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 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브레이스 같은 거를 착용하는 건 사실 CPG에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특히 지금 음. 이게 텐던이긴 하지만 어쨌든 ACL 아까 우리 다뤘을 때도 ACL 그 CPG에서 브레이스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그게 그 나라마다 CPG가 조금 이제 있는데 다 약간의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유일하게 브레이스만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음. 모든 CPG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물론 얘가 텐던이고 리가멘트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 그냥 텐드나이티스 혹은 텐드로패시가 왜 생기는지를 알고 있다면 힘줄 건병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보조적인 수단 자체가 이 통증을 왜 줄이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마 높은 확률로 플라시보이거나 아까 준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막 불편감이나 특정 동작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음. 때문에 조금 그런 부하를 좀 덜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이거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라는 게 음. 결론입니다. 네, 저도 이제 무릎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뛸 때 이 브레이스를 차거든요. 예, 이제 그 슬리본 같이 이제 딱 차는 그걸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차고 한번 뛰고 나면 그 다음 뛸 때는 없이 뛰어요. 그까지. 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뭐 5km를 뛰었다. 그러면 하루는 브레이스를 차고 하루는 빼고 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심리적인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잡아줬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뭔가 그 안전하다라는 이 약간 마음이 편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6km 내가 뛰어봤다라는 이 경험을 내가 제 머리에 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빼고 이제 6km 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예. 또 이게 이 브레이스를 찼을 때 또 좋은 점이 뭐였냐면 달릴 때 이 살이 계속 막 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내가 원래 아파야 될 때가 이제 이 근육 앞쪽이면 무릎 앞쪽이면 이 바깥쪽으로 이제 좀 더 쿼드 쪽이냐 아니면 종강이 쪽으로 압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압박의 이 감각이 분산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저는 사실 브레이스를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쓰면서 또 요번에 또 뛰어보니까 한 10km까지 가지더라고요. 브레이스 없이도 다시. 예.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 리프터들이 벨트 차는 거. 음, 실제로 그렇죠. 벨트 찬다고 척추의 부하가 감소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쵸, 그쵸. 불구하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실제 기계 역학적인 요인보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에 좀 음, 영향이 큰 것 같고 실제로 뭐 테이핑을 한다고 해서 근활성이 변하거나 어떤 뭐 흐름이 좋아진다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석구 선수들이 테이핑을 해서 퍼포먼스가 좀 더 잘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근골게 기능을 내는 데는 단순히 그냥 기계적인 역학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게 되게 역시 음, 중요하다라는 대목을 그런 데 부분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 얘기 하시니까 그게 생각나네. 예전에 카타에서 이제 수업 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테이핑이 효과적이려면 테이핑을 이쁘게 해야 된대요. 네. 그렇죠. 믿어야 돼요. 네. 네. 이게 나 이게 겉으로 약간 말하고 살짝 들리면 안 돼. 그렇죠. 이뻐야 돼. 반드시. 네. 네. 그리고 매끈하게 딱 나와야 돼. 무늬도 화려해야 돼요. 아, 그쵸. 좋은 테이핑인 것처럼. 그쵸, 그쵸. 뭐, 그래서 또 이제, 또, 테이핑 모델도 세계적인 선수여야 돼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이 효과가, 예, 이상하게 저도 그 아무 테이핑 쓰는 것보다 저기 그, 제 누구냐, 박찬호가 썼다 해라 박찬호 테이핑 있거든요. 아, 그게 진짜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확실히 좀 그런 요소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레이스를 찬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방금 이제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제 로딩에 대해서 이 부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지 또 그럼 돼갖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봤어도 보더라도 저도 오랜만에 한 몇 개월 만에 뛰면 3km만 뛰어도 솔직히 무릎 아프거든요. 예.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마음 잡고 한 3개월만 계속 한번 푸시하면서 가보자 이러면 그냥 아프게 한 3km 정도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무릎 살 아프게 되면 그때 1분만 일부러 더 뛰어요, 그냥. 음, 예. 그러면서 또 적응시키고 하다 보면 지금은 요새는 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시간만 딱 정해놓고 하는데 지금 이제 25분 뛰는데도 한 5km 이상 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무릎 이제는 안 아프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부하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을 시키는지가 예. 이건 좀 경험적으로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건변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재활을 할 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건병증은 제한사가 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치료나 어떤 그 처치를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어느 정도만이에요. 완전 회복을 기대하지 하라는 절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안 될 정도로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텐디노패시라고 하는 건병증은 진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건병증이 생겼으면 일상생활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사는 좋은데 그 이상의 어떤 조금만 부하가 증가하는 즉시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음, 자연사가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예후가 내가 정말 겨우 최소한의 일상생활 할 정도 그 음, 정도까지는 어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부하가 증가되거나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동작을 했을 때 또 금방 재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텐디노패시라고 이 건병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 운동선수 중에 3분의 1이 스포츠 복귀를 못해요. 음, 그리고 그 파텔라 텐디나이티스나 테노패시가 있는 사람들의 운동선수의 50%도 스포츠를 은퇴해요. 그런 음, 것처럼 그 건병증이 있으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맨날 앉아만 있고 그러면 뭐 치료가 필요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약간의 부하만 적용이 되면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 라고 볼 수 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다른 거는 몰라도 건병증은 아니에요. 음, 건병증은 힘줄에 다시 부하가 가해지는 즉시 통증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건병증은 반드시 보존적인 어떤 운동이나 재활이 필요해요.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접근이 된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음, 다뤘던 것들이랑 다 좀 네. 달라요. 음, 그러면 이 건명증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어떠한 뭐 특별한 운동이 있을까요? 건병증은 예전에는 그 원심성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텐던의 그 음, 힘줄에 원심성 운동, 편심성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주장을 아직 뒷받침할 수 있는 질 좋은 근거는 없어서 그냥 음, 아이디어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항염증제나 어떤 스테로이드를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음, 그것들은 오히려 그 결합 조직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주사 같은 거 음, 처치 생각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 힘줄에 혹은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보시는데 운동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부하 조절을 잘 하느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음, 강해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됐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저 이 원심성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본 것 같거든요. 예. 음, 이 처음에는 이제 원심성 하고 그 다음엔 이제 그게 좀 아이소메트릭 속도 좀 올리고 무게 올리고 뭐 플라이오메트릭 이렇게 하고 플라이메트릭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 있었는데 그게 저는 증명된 줄 알았더만은 증명이 또 아니 아니었던 다른 거네요. 거는 몰라도 원심성 예. 운동을 되게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꼭 어, 하면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이게 거네요. 막 어떤 스페셜 음. 키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럼요. 또 그 할 수 외의 있으면 하면 되죠. 요소들은 근데 하면 이것만 해서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음. 있다는 거죠. 약간 the only one 이것이 답이다 약간 이렇게 그죠, 할 그죠. 필요 이것이 이건 안 전부다.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결국에는 진짜 이 치료에 대해서 이런 재활에 대해서 접근법은 결국 창의성이겠네요. 네, 그럼요. 얼마나 재밌게 하고 얼마나 네, 수용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짜는가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무릎의 이제 불균형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쿼드랑 이제 음, 대퇴사두근이랑 음. 햄스트링이랑 이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HQ 얘기를 좀 레이시오. 하잖아요. 그쵸, 예, HQ 레이시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전에 스포츠 논문 읽으면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액티베이션이 좀 더 세서 이 레이시오가 좀 더 이제 쿼드 쪽으로 좀 세다 보니까 제 햄스트링을 좀 더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음, 그런 논문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불균형을 좀 따지고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음. 좀 정렬과 비슷하게, 그걸 마냥 보기보다는 그냥 적응의 문제로 봐야 될지에 음.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HQ 레이시오랑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뭐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 신념이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가 쿼드리셉스 운동을 하든 햄스트링 운동을 하든 대안근끼리는 서로서 코워크를 하거든요. 아니, 네, 쿼드리셉스 운동하면 햄스트링 일센트릭하게 수축하고 쿼드리셉스 그렇죠. 하면은 햄스트링 하면 쿼드리셉스도 똑같이 하죠. 특히 CKC 상태에서 이렇게 네, 바닥이 닿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레시오가 진짜 어떤 근거 깊게 손상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지는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소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담하건데 아까 우리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네, 무릎 정렬은 스포츠 손상이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거의 음, 진짜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어떤 그 전향적인 연구, 이제 추적 관찰 연구에서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더 큰 손상을 받거나 부상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릎이 음, 얼마나 모이고 뭐 이 사람의 뭐 발 정렬이 어떻고 그런다고 해서 진짜 막뭐 핏플랫 돼가지고 뭐 프로네이션 돼서 뭐 인터널 로테이션 돼 PTB 인터널 로테이션 되고 뭐 거기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고 그렇지도 않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던 키네틱 체인처럼 따다다다다다 아래에서 위로 막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좀 지나치게 이론적인 현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운동화나 재활할 때 HQ 레이시오를 막 엄청 막 꼭 이걸 딱 이 알려진 비율대로 꼭 맞춰야 돼라고 하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아까 기본에 좀 충실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확실하게 대답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정렬이나 자세가
무릎 부상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거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뭐 부상을 예측할 수 있다. 다 헛소리입니다. 불가능하고요. 그 바르라고 하는 저 유명한 스포츠 손상의 권위자분이 앱스타에서 강의를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미래의 그 부상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거는 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가설들을 추적 관찰해서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은 이런 이론에 대해서 혹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재활을 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본만 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게 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로도 이 아픈 사람이랑 안 아픈 사람이랑 이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이 흔들림 또는 이제 이 정렬의 상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하는 논문을 한 두 개인가 찾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제가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의 답변은 사실 얻지는 못했어요. 예.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평가를 했고, 안 아픈 사람 데리고 평가를 해봤을 때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그게 없었다가 아프기 네. 시작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논문을 이렇게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스포츠 음, 관련해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네, 통증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음, 거의 대부분은 다 통증의 결과입니다. 제가 음, 장담할 수 있어요. 거의 어떤 변화는 환자군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변화는 대부분 통증의 결과인 거지 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원인이었으면 전향적 연구들에서 다 뽀록이 났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죠. 전향적 연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나 역학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아요. 음, 그래서 각자의 진짜 말 그대로 주어진 그런 해부학적 다양성이고 움직임적 가변성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음,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 그 환자분들이든 스포츠 선수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옐로 플래그거든요. 이런 음, 것들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런 것들이 나의 통증에 부정확한 믿음이나 잘못된 신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라면 자기가 알던 것도 기꺼이 내려놓고 진짜로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환자한테 정확하게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